빗줄기가 쏟아지는 밤, 굉음과 함께 두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쓰러진 배달원의 몸에서 피가 흘러내렸죠. 벤츠에서 내린 백발의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여자를 일으켜 세우려던 순간 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목에 있는 작은 초승달 모양의 점. 노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설마. 21년. 그가 찾아 헤맨 시간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운명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간을 21년 전으로 돌려볼까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말이죠. 챕터 1.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서연은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켰어요. 졸음을 느낄 시간조차 아까웠죠. 좁은 원룸에서 잠든 동생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세면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27살 치고는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죠. 오늘도 버텨야지.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신문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섰어요. 아직 어두운 새벽,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신문 배달을 시작했죠. 1시간 반 동안 200부의 신문을 돌렸습니다.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6시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샤워도 못한 채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로 향했습니다. 물류 창고에서 무거운 박스를 나르는 일이었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어요. 3시간을 일하면 5만 원을 받았습니다. 오전 10시가 되면 편의점으로 갔어요. 여기서 오후 5시까지 일했죠. 편의점 일은 그나마 나았습니다. 서서 계산만 하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발이 퉁퉁 붓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손님들 중에는 반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화풀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이 일마저 잃으면 안 됐으니까요. 오후 5시 편의점 일이 끝나면 잠깐 쉬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을 할인받아 먹었죠. 이게 하루 중 유일한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열분 동안 급하게 먹고 나면 6시였습니다. 배달 일을 시작할 시간이었죠.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앱을 켰습니다.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녁 시간이 가장 바빴죠. 이 일, 저 일 사이를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빨리 배달할수록 콜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많이 받을수록 돈을 더 벌 수 있었죠. 밤 11시쯤 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면 동생 준호가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 준호는 누나를 위해 열심히 공부했죠. 누나 왔어? 준호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응. 저녁은 먹었어? 먹었어. 누나는? 나도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시락 하나로 하루를 버텼죠. 준호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했어요. 동생이 걱정할까 봐요. 탁자 위에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하나씩 열어봤어요. 학원비 독촉 문자가 와 있었죠. 3개월 밀린 금액 240만 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월세도 이번 달 것이 밀려 있었어요. 공과금 연체 고지서도 있었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37만 원. 이걸로 어떻게 버티라는 건지 막막했어요. 누나, 괜찮아?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우편물을 감췄어요.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누나,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미안해? 내가 돈이 많이 들잖아. 학원비도 그렇고. 학원은 꼭 다녀야 해. 넌 공부 잘하잖아.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포기하는 건 절대 안 됐어요. 자기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동생만큼은 대학에 보내고 싶었죠. 그냥 학원 그만둘까? 안 돼. 절대 안 돼.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죠.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20년째. 아니, 12년째구나. 양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12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서연은 15살이었고 준호는 4살이었죠. 갑자기 어른이 되어야 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준호가 있으니까요. 동생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서연이 사는 이유였죠.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알지 못했죠. 이틀 후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요. 챕터 2. 이틀 후 5월 17일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날이 특별한 날인지 몰랐어요. 양어머니는 서연의 생일을 9월 3일이라고 알려줬었죠. 하지만 진짜 생일은 오늘 5월 17일이었습니다. 27번째 생일이었어요. 오전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우중충한 날씨가 기분까지 무겁게 만들었죠. 신문 배달할 때는 비옷을 입었지만 금방 젖었어요. 택배 상하차 할 때도 비를 맞았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우산 없이 온 손님들이 짜증을 냈죠. 저녁 6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어요. 빗길에서 오토바이를 모는 건 위험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주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강남에서 강북으로, 다시 외곽으로. 정신없이 달렸어요. 저녁 10시가 넘자 주문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배달 한 건이 남아 있었죠. 경기도 외곽. 좀 멀긴 하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배달비가 2만 원이나 됐으니까요. 서연은 오토바이를 몰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었어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이 계속됐죠.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심해야 해. 속도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추웠고 피곤했죠.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는 고급 세단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벤츠 S 클래스였습니다. 뒷좌석에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죠. 강태준 회장이었어요. 오늘 그는 매년 하는 행사를 마쳤습니다. 21년 전 딸과 손녀를 잃은 바로 이 지역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한 거였죠. 매년 5월 17일이면 이곳을 찾았어요. 손녀의 생일이었으니까요. 회장님, 피곤하시죠?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운전석에 비서가 말했습니다. 태준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재, 올해로 21년째네. 네, 회장님. 21년 동안 한 번도 찾지 못했어.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회장은 우울해졌죠. 손녀를 찾지 못한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올해도 혜원이 생일을 함께 보내지 못했구만. 혜원은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21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때 함께 있던 손녀만 살아남았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차는 산길을 달렸습니다. 21년 전 사고가 난 바로 그 길이었죠. 급커브가 나타났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반대편에서 오토바이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왔죠. 비서가 급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꽝!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오토바이가 넘어졌어요. 배달원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배달 가방이 도로에 흩어졌죠. 아! 비서가 황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태준 회장도 뒤따라 내렸어요. 쓰러진 사람에게 달려갔죠. 괜찮습니까? 다친 데는 없습니까?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배달원은 신음을 흘리며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헬멧이 벗겨져 있었죠.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태준 회장은 여자를 부축하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얼굴.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죠. 혜원이 죽은 딸을 닮았습니다. 아니,
똑같았어요. 21년 전 27살의 혜원과 똑같은 얼굴이었죠. 회장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빗물과 눈물이 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죠. 그녀의 목에서 뭔가 보였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작은 점. 회장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손녀에게 있던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왼쪽 목덜미, 귀 바로 아래. 똑같은 위치였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렸죠. 서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하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것 같았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고를 낸 건 자신이었죠. 배상은 어떻게 하나 막막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다친 데는 없습니까?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노인을 봤어요. 백발의 단정한 양복을 입은 할아버지였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게 양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한 번도 없었죠.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서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힘들었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 회장은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혜원의 딸이었죠. 자신의 손녀였습니다. 저기,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이서연입니다. 생년월일은 9월 3일입니다. 1998년. 회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생일이 다르네요. 하지만 나이는 맞았어요. 27살. 손녀와 똑같았죠. 혹시 어릴 적 기억이 있소? 6살 이전의 기억 말이오.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얼굴, 나이, 목의 점, 기억 상실. 이 아이가 손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차 수리비는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다 책임지겠소. 아니에요. 제가 잘못해서. 아니요. 괜찮소. 회장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주지 않았어요. 대신 물었죠. 연락처를 주시겠소? 나중에 연락드리고 싶소. 서연은 이상했습니다. 왜 저렇게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사고를 낸 건 자신이었으니까요. 10점.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적었어요. 비서에게 눈짓했죠. 민재, 이분을 집까지 모셔드려라. 네, 회장님. 서연은 놀라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갈게요. 오토바이가 망가졌소. 타고 갈 수 없을 거요. 그제야 서연은 오토바이를 봤어요. 앞바퀴가 심하게 휘어져 있었죠. 절망스러웠습니다. 이거 고치려면 또 돈이. 수리비도 제가 부담하겠소. 걱정 말고. 회장의 말에 서연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걸까요? 알 수 없었어요. 차에 타고 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비서가 운전을 시작했죠. 회장은 계속 서연을 바라봤어요. 21년 만에 찾은 손녀였습니다. 놓칠 수 없었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하루였어요. 알지 못했죠. 이 사고가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걸요. 챕터 3.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옆에 앉은 노인이 계속 자신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죠. 불편했지만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손녀를 바라봤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죠. 혜원의 눈매, 코, 입매, 모든 게 딸을 닮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21년 만에 손녀를 찾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진정해, 태준아. 아직 확실하지 않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손녀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죠. 저기, 할아버지.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은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네, 말씀하시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고를 낸 건 자신인데 오히려 저렇게 대해주다니요.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요. 그냥 내 딸이 생각나서 그러네. 딸이요? 응.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 서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자신을 보는 눈빛이 슬펐구나 싶었죠.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네. 회장은 미소 지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차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서연이 사는 동네였죠.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내리려 하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잠깐만.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건넸죠.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시오. 서연은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태준그룹 회장 강태준. 눈이 커졌어요. 태준그룹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죠. 이게 놀라지 마시오. 그냥 한 사람의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되네. 회장의 말에 서연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재벌 회장님이 자신에게 이러시는 걸까요? 오토바이 수리는 내일 연락드리겠소. 그리고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내일 점심이나 같이 하지 않겠소? 네. 왜요? 그냥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서. 서연은 난처했습니다. 이상한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죠. 자신 때문에 차가 긁혔는데요. 알겠습니다. 고맙네. 내일 12시에 연락하겠네. 서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회장은 한참 바라봤어요. 회장님. 비서 민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민재, 자네도 봤지? 저 아이를. 네. 회장님. 따님과 정말 닮았습니다. 목에 점도 봤나? 네. 위치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흥분을 억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조사를 시작하게. 철저하게. 알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출생 기록, 양육자 정보, 모든 걸 파악하게. 하지만 조심스럽게. 아이가 놀라면 안 돼. 네. 회장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혜원아. 아빠가 서연이를 찾은 것 같구나. 한편 서연은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문을 열자 준호가 달려왔어요. 누나, 괜찮아?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 미안.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고 났다고 하면 준호가 걱정할까 봐요. 왜 이렇게 늦었어? 마지막 배달이 좀 멀어서. 서연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명함을 다시 꺼내봤어요. 강태준. 태준그룹 회장. 왜 저런 분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그냥 딸이 생각나서. 그게 전부일까요? 목을 만졌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점이 만져졌어요. 어릴 적부터 있던 점이었죠. 양어머니는 이 점이 예쁘다고 했었어요. 엄마. 양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12년 전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그때 서연은 15살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 없었어요. 4살짜리 준호가 있었으니까요. 어린 동생을 버릴 수 없었죠. 그래서 버텼습니다. 12년 동안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은 뭔가? 동생 뒷바라지만 하다 끝나는 건가?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전부였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여보세요? 서연 양입니까? 저는 최민재라고 합니다. 강태준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연락이 오다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수리는 내일 아침에 진행하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시면 픽업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비서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한 하루였어요. 사고를 냈는데 오히려 대접을 받았죠. 재벌 회장님이 명함을 주고 내일 밥을 먹자고 했어요. 뭔가 이상해.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거요. 하지만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내일이면 알게 될까요? 왜 저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지요. 같은 시각, 고급 승용차 안에서 태준 회장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민재, 최대한 빨리 조사하게. 내일 점심 전까지.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년을 기다렸네.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녀를 찾았다는 기쁨과 혹시나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서연아, 내가 정말 내 손녀라면.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21년 만에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적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직 아무도 몰랐죠. 양어머니의 비밀, 그날의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챕터 4. 밤 11시, 최민재 비서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21년간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죠. 회장님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졌으니까요. 이서연, 1998년생.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주민등록 정보가 떴어요. 생년월일은 9월 3일. 하지만 이상했죠. 출생신고가 늦게 됐더군요. 생후 6개월이 지나서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의문이 들었어요. 보통은 출생 후 한 달 이내에 신고하는데 말이죠. 더 파고들었습니다. 양육자 정보를 확인했어요. 박혜진, 12년 전 사망.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서연이 15살 때였죠. 박혜진.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과거 주소지가 나왔어요. 21년 전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민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경기도. 이건 바로 그 지역이었어요. 강태준 회장의 딸 혜원이 사고를 당한 곳이었죠.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21년 전 사고 기록을 찾았습니다. 5월 17일 오후 8시 30분 산속 도로에서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했죠. 사망자 목록을 봤습니다. 강혜원, 당시 27세, 박주희, 당시 9세. 두 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박주희, 박혜진의 딸. 가족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박혜진의 외동딸이었죠. 그날 사고로 딸을 잃은 거였습니다. 민재는 사고 보고서를 더 자세히 읽었어요.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 두 대가 정면 충돌. 한 대는 박혜진이 운전하던 차량, 다른 한 대는 강혜원이 운전하던 차량이었죠. 그리고 실종자. 보고서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강혜원 차량에 탑승했던 여아, 당시 6세.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음. 수색 작업 진행했으나 결국 찾지 못함. 민재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박혜진은 그날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상대 차량의 어린아이를 발견했겠죠. 자신의 딸을 대신할 아이로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늦게 한 거군. 6개월 뒤에 신고한 이유가 설명됐습니다. 아이가 사고의 충격에서 회복할 때까지 기다린 거였어요. 그리고 생년월일을 바꿔서 신고했죠.
민재는 서연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오늘 회장님이 찍어 보내신 사진이었어요. 목에 초승달 점이 선명했죠. 이건 확실합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하지만 회장님께 보고해야 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최민재입니다. 민재, 밤 늦었는데 미안하네. 뭔가 찾았나? 목소리에 기대가 묻어났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말했어요. 회장님, 가능성이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멎는 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이서연 양의 양육자는 박혜진. 21년 전 그날 따님과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입니다. 그게 무슨... 박혜진의 딸 박주희도 그날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서연 양의 출생 신고는 6개월 뒤에 이뤄졌습니다. 생년월일도 바뀌었고요.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계속 설명했어요. 박혜진은 딸을 잃은 슬픔에 상대 차량의 아이를 데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처럼 키웠죠. 그럼 서연이는... 네, 회장님. 따님의 딸이 맞습니다. 손녀분이십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회장님이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21년 만이었죠. 손녀를 찾은 게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고맙네, 민재. 정말 고맙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혜원아, 아빠가 서연이 찾았다. 내 딸을 찾았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21년간 찾아 헤맨 손녀. 드디어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서연에게 어떻게 진실을 알려야 할까요? 조심스러워야 했어요. 아이가 충격받으면 안 됐죠. 내일 만나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회장은 다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기로요. 21년을 기다렸는데 하루 이틀 더 기다릴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신문 배달을 쉬었어요. 오토바이가 수리 중이니까요. 대신 점심 약속이 있었죠. 11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최민재 비서였어요. 서연 양, 차량을 보내드렸습니다. 10분 후 도착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호가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누나, 누구랑 밥 먹어? 응, 어제 사고 났을 때 도와주신 분이야. 사고? 누나 다친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걱정 마. 서연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이었지만 낡았어요. 거울을 봤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재벌 회장님 만나러 가는데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차가 도착했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어요. 비서가 문을 열어줬죠. 타십시오. 서연은 조심스럽게 탔습니다. 차 안은 너무 깨끗했어요. 자신이 앉아도 되나 싶었죠.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서연은 이런 곳 처음이었죠. 긴장됐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강태준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서 오시오. 앉으시오. 네. 감사합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회장은 그런 서연을 따뜻하게 바라봤죠. 편하게 있으시오. 그냥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되네. 네. 음식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평생 본 적 없는 요리들이었어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회장을 따라했죠. 회장은 서연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손녀였어요. 틀림없었죠.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우니까요. 서연 양. 네. 혹시 부모님은 어디 계시오?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모릅니다. 양어머니 손에 자랐어요. 양어머니? 네. 박혜진이라고 하셨어요. 12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요. 회장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박혜진.
그 이름을 직접 듣게 될 줄이야. 어릴 적 기억이 없다고 했지? 네. 6살 이전은 전혀. 혹시 양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가?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사랑한다고만 하셨죠. 회장은 박혜진에 대해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손녀를 납치한 거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12년간 잘 키워준 것도 사실이었어요. 서연 양,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하시오. 네, 왜 그러시는지. 그냥 내 딸이 생각나서 그러네. 도와주고 싶어.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너무 간절히 원하는 눈빛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가자고 다짐했어요. 서연이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요. 손녀를 찾았다는 기쁨을 가슴에 담고 조금씩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챕터 5. 점심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자신에게 잘해주시는 걸까요? 딸이 생각나서. 그게 전부일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문득 양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자신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죠. 부모님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왜 자신을 키우게 됐는지. 그냥 엄마 딸이야. 그것만 알면 돼. 양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엄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만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궁금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진짜 부모님은 누구였을까? 왜 기억이 없는 걸까? 같은 시각, 강태준 회장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딸 혜원의 사진들이었죠. 아기였던 혜원.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회장은 미소 지었죠. 혜원아, 넌 정말 예뻤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혜원이 자랐습니다.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어른이 된 혜원. 결혼식 사진이 나왔어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었지. 혜원의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재벌가 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모두 반대했죠. 하지만 혜원은 고집했어요. 아빠, 전 그 사람을 사랑해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결국 회장은 허락했습니다. 딸의 행복이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했죠. 그 결혼이 딸의 죽음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손녀 서연이었죠. 6살 생일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구나.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21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5월 17일. 서연의 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회장은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미국 본사와의 화상 회의였죠. 혜원아, 미안하다. 오늘 회의 때문에 서연이 생일 파티에 못 갈 것 같구나. 전화로 말했습니다. 혜원은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아요, 아빠. 대신 저녁엔 꼭 와주세요. 케이크 자르는 건 같이 해야죠. 그래, 꼭 갈게. 약속한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오후 8시. 회의가 막 끝났을 때였어요. 비서 민재가 황급히 뛰어왔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나? 따님이 사고가 났습니다. 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혜원이가? 네. 지금 산속 도로에서.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차를 타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1시간이 걸렸어요.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구급차가 서 있었습니다. 경찰차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회장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내 딸은 어디 있나? 혜원이는? 경찰이 막았습니다. 저기, 유가족이십니까? 그래. 나는 강태준이요. 내 딸 강혜원이 어디 있느냐고.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비서가 부축했죠. 안 돼. 안 돼.
혜원이가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어요. 천을 걷었죠. 혜원이었습니다. 혜원아, 아빠 왔다. 혜원아, 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27살. 너무 젊은 나이였죠. 손녀는요, 서연이는 어디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찾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차량에 아동용 카시트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타고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 갔단 말이오? 지금 수색 중입니다. 산속이라 어두워서. 회장은 직접 산으로 뛰어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숲을 헤맸어요. 서연아, 할아버지다. 서연아. 목이 쉬도록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죠. 밤새 찾았어요. 수십 명이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수색했어요. 일주일, 한 달, 1년. 찾지 못했습니다. 전국의 고아원을 뒤졌습니다. 병원, 경찰서, 모든 곳을 조사했죠. 현상금을 걸었어요. 10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서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회장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함께 갔더라면, 혜원이 친정에 가겠다고 했을 때 자신이 함께 갔더라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딸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손녀도 잃지 않았을 겁니다. 다 내 탓이야. 다. 21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매년 5월 17일이면 사고 현장을 찾았어요. 그리고 근처 마을에서 장학금을 전달했죠. 혜원아,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못난 아빠라서.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연을 찾았으니까요. 회장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찾았어. 혜원아. 내 딸을 찾았단다. 다음 날, 회장은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 양. 혹시 오늘 시간 되시오? 네. 왜요? 할 이야기가 있네. 중요한 이야기지.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후 2시에 우리 집으로 오시겠소? 주소를 보내드리겠네. 네. 전화를 끊고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누나, 누구야? 응. 어제 그 할아버지. 왜 자꾸 연락하시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 오후면요. 21년 만에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었죠. 서연은 알지 못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챕터 6. 오후 2시 서연은 강태준 회장의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대문과 넓은 정원. 다른 세상 같았어요. 비서 민재가 안내했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응접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표정이 달랐죠.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앉으시오. 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양, 먼저 놀라지 말고 들어주시오. 네. 나는 21년 동안 누군가를 찾아왔소. 누구를요? 내 손녀를.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21년 전, 내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소. 그때 딸의 차에는 6살짜리 손녀가 타고 있었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손녀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소.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21년 동안 찾아 헤맸소. 서연은 듣고 있었지만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며칠 전 우연히 만났소. 그 손녀를. 네, 바로 당신이오. 서연 양.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회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내 손녀요. 내 딸 강혜원의 딸이지. 아니에요. 저는 이서연이에요. 박혜진의 딸이고요. 박혜진은 당신의 친어머니가 아니오. 회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21년 전 사고 기록, 박혜진의 정보, 그리고 DNA 검사 동의서였어요. 21년 전 5월 17일, 박혜진이 운전하던 차량과 내 딸의 차량이 충돌했소. 박혜진의 딸 박주희는 현장에서 사망했지. 그리고 내 딸 혜원도.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살아남았소. 박혜진이 당신을 데려간 거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엄마가 자신을 납치했다고? 말도 안 됐죠. 목의 점을 보시오. 초승달 모양의 점. 내 손녀에게 있던 바로 그 점이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목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얼굴. 당신은 내 딸을 똑 닮았소. 생년월일도 원래는 5월 17일이었지. 박혜진이 바꾼 거요. 아니에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죠. 회장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DNA 검사를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소.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서연이에요. 박혜진의 딸이라고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요. 진정하시오. 천천히 받아들이면 되네. 집에 갈래요. 집에.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회장이 부축하려 했지만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세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비서가 뒤따라왔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대문을 나와 한참을 걸었죠. 숨이 차올랐습니다. 길가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나는 누구지? 양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손길, 자장가를 불러주던 목소리.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엄마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건 거짓일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학교에 가고 없었어요. 혼자였죠. 서연은 방 구석 장롱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상자가 있었어요. 양어머니의 유품 상자였죠. 12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가 날렸죠. 뚜껑을 열었습니다. 양어머니의 옷가지, 낡은 시계, 그리고 봉인된 편지 한 통. 서연에게.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봉투가 두꺼웠죠. 뜯었습니다. 펼쳐진 편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엄마는 내 진짜 엄마가 아니란다. 21년 전, 아니, 너한테는 15년 전쯤 되겠구나. 엄마에게 딸이 있었어. 주희라는 이름의 예쁜 딸이었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5월 17일. 비가 오는 날이었어. 주희와 함께 집에 가던 길이었지. 산길이 미끄러웠어. 핸들을 잘못 꺾었나 봐. 중앙선을 넘어갔고 맞은편 차와 부딪혔단다. 편지를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주희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 엄마 품에 안긴 채로 죽어 있었단다. 세상이 무너졌어. 내 딸이. 서연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상대 차량도 망가져 있었어. 운전자는 이미 숨져 있었지. 젊은 여자였어. 그런데 뒷좌석에서 소리가 들렸단다.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카시트에 묶인 채 울고 있는 6살짜리 여자아이. 바로 너였어, 서연아. 엄마는 주희를 잃은 슬픔에 미쳐 있었어. 그래서 너를 데려왔단다. 아,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너를 돌려보냈어야 했는데. 주희가 너무 보고 싶었어. 너를 보면 주희가 생각났거든. 그래서 내 생일도 바꾸고 이름도 바꿔서 신고했단다. 편지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했다는 것. 주희의 대체품으로 키운 게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서 넌 정말 엄마 딸이 됐거든. 진심으로 사랑했어. 엄마.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 진짜 가족을 찾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강태준. 그 이름을 찾아가거라. 그분이 내 친할아버지야. 엄마는 죄를 짓고 살았지만 너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어. 미안해, 서연아. 사랑한다. 우리 딸.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울었어요. 모든 게 진실이었습니다. 자신은 정말 강태준 회장의 손녀였죠. 하지만 양어머니도 진심이었어요. 잘못을 저질렀지만 사랑은 진짜였죠. 엄마, 나 어떡해.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7년간 살아온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없었어요. 이서연인지 아니면 강태준의 손녀인지. 준호가 돌아왔을 때 서연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놀라 달려왔어요. 누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서연은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준호야. 왜? 무슨 일이야? 나.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신도 혼란스러운데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태준 회장이었어요. 받지 않았죠. 계속 울렸지만 무시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진실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나는 누구지? 이서연? 아니면 강태준의 손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선택해야 한다는 것.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것인가?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내일이면 결정해야 할 것 같았죠. 자신의 운명을요. 챕터 7.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강태준 회장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무시했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준호는 눈치챘어요. 누나에게 뭔가 큰일이 생겼다는 걸요. 하지만 묻지 않았죠. 누나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DNA 검사를 받기로요. 확실히 알아야 했어요. 양어머니의 편지가 사실인지, 자신이 정말 그 손녀인지.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서연 양. 괜찮소? 걱정했네. 죄송해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당연하지. 충격이었을 거야.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DNA 검사. 받을게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네. 서연 양. 내일 병원으로 오시겠소? 네. 다음 날, 서연은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함께 검사실로 들어갔죠. 간단한 검사였습니다. 구강 점막 채취. 5분도 안 걸렸어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을 나오며 회장이 물었습니다. 커피라도 한잔 할까? 네.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양어머니의 편지 이야기를 했어요. 회장은 조용히 들었죠. 박혜진 씨도 고통받았겠군. 네. 엄마는 딸을 잃은 슬픔에 저를 데려간 거였어요. 이해가 되네. 부모가 자식을 잃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나도 아니까.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혜원이를 잃었을 때 세상이 끝난 것 같았네. 그래서 박혜진 씨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야. 서연도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이 전화했어요. 서연 양. 병원으로 올 수 있겠소? 네. 결과가 나왔나요? 그렇네. 함께 확인하자.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친자 확률 99.99%입니다. 생물학적 조손 관계가 확실합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1년 만이었죠. 손녀를 확실히 찾은 게요. 서연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도 울었어요. 할아버지.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슬픔의 눈물이었죠. 병원을 나와 회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응접실에 앉았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집으로 돌아오거라. 네, 여기가 내 집이야. 원래 내가 있어야 할 곳이지.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뭐가 걱정이냐? 준호도 함께 데려오면 돼. 이 큰 집에서 편하게 살자. 그게 아니라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갈 수 없어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안 되는 거냐? 준호 때문이에요. 준호도 함께라고 했잖니. 아니에요. 준호한테 저는 진짜 누나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키웠어요. 5살 때부터요. 준호는 양어머니 기억도 거의 없어요. 저만 알죠. 그래서 준호한테 제가 친누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재벌 손녀라서 떠난다고도 할 수 없고요. 회장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넌 내 손녀야.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와야지.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27년을 이서연으로 살았어요. 12년을 준호 누나로 살았고요. 갑자기 그걸 다 버리고 떠날 수 없어요. 서연아, 양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알아요. 저를 돌려보냈어야 했죠. 하지만 엄마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까지 부정할 수 없어요. 회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럼 날 할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냐?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할아버지 맞아요. 만나서 정말 기뻐요. 하지만 지금 제 삶을 버릴 순 없어요. 준호 때문에? 네. 그리고 저 자신 때문에요.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누구죠? 강태준 회장님의 손녀? 아니면 박혜진의 딸 이서연? 넌 내 손녀야. 하지만 27년간 이서연으로 살았어요. 그게 제 정체성이에요.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 혈연이 가족을 만드나요? 함께한 시간이 가족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서연의 말에 회장은 멈칫했습니다. 저한테 할아버지는 낯선 분이에요. 죄송하지만 사실이에요. 하지만 준호는 12년을 함께 살았어요. 제가 키웠고, 제가 먹였고, 제가 재웠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시간을, 그 사랑을 버릴 수 없어요. 미안해요, 할아버지. 회장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녀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럼 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1년을 찾아 헤맸어. 매일 밤 기도했지. 서연이를 찾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찾았는데 떠나겠다고? 아니에요. 서연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제 방식대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무슨 뜻이냐? 천천히요. 조금씩요.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회장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손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억지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회장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손녀가 옳았어요. 혈연만으로는 가족이 아니었죠. 함께하는 시간, 쌓이는 추억. 그게 가족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알겠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천천히. 진짜 가족이 되자. 서연은 회장을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포옹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아니다. 서연아. 내가 고맙다.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21년 만에 재회였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였어요. 천천히,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거였죠.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누나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뭔데? 사실은. 서연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 양어머니의 비밀, 강태준 회장. 준호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럼, 누나는 재벌 손녀였어? 응. 하지만 난 여전히 내 누나야. 당연하지. 준호가 서연을 안았습니다. 누나는 내 누나야. 영원히.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가족이었어요.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 그게 진짜였죠. 챕터 8. 며칠 후 강태준 회장의 아들 강민석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의 삼촌이었죠. 회장은 응접실에서 아들을 기다렸어요. 아버지, 무슨 일로 급히 부르셨습니까?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내밀었어요. 서연이를 찾았다. 네? 누나 딸을요? 그래. DNA 검사까지 끝났어. 확실해.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속으로는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기쁜 척했어요. 그거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 내 표정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회장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석은 시선을 피했어요. 유산 걱정하는 거지? 아버지, 그게 무슨. 솔직히 말해라. 서연이가 나타나면 내 상속분이 줄어드니까 싫은 거 아니냐? 민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죠. 민석아.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받았어. 회사 부사장 자리, 강남 빌딩, 수백억의 주식. 그걸로도 부족하냐? 하지만 아버지, 서연이는 21년 동안 고생했어. 배달 아르바이트로 동생 키우며 살았지. 내가 상상도 못할 고통 속에서 살았단 말이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아이한테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서연이를 해코지하려 든다면.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명심해라.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알겠습니다, 아버지. 일주일 후, 회장은 서연과 준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으로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준호는 긴장한 얼굴로 넓은 저택을 바라봤습니다. 누나, 여기 진짜 할아버지 집이야? 응, 긴장하지 마. 할아버지 좋은 분이셔. 문을 열자 회장이 나와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서 오너라, 서연아. 그리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준호구나. 네. 안녕하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어서 들어오너라. 오늘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단다. 식당으로 들어가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런 음식은 처음 봤죠. 자, 편하게 먹어라.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어색했어요. 포크를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몰랐죠. 서연이 작게 가르쳐줬습니다. 준호야, 학교는 재미있니? 회장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공부가 좀 어려워요. 어떤 과목이? 수학이요. 학원을 못 다녀서.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회장은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죠. 준호야.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학원 다녀도 돼.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정말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내 누나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도와줄 차례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서연아. 네. 할아버지. 넌 대학 가고 싶지 않았니? 서연은 놀랐습니다. 대학이라니요.
꿈도 못 꿨던 일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검정고시 보면 돼. 그리고 대학 들어가. 공부하고 싶었던 것 있지?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이요.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었어요. 좋아. 그렇게 하자.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학비, 생활비 다 내가 댈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할아버지, 조건 없어. 그냥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해주고 싶은 거야. 서연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준호도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아니야. 내가 고맙다. 회장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21년 만에 손녀를 찾았는데 뭘 못해주겠니? 식사를 마치고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박혜진 씨, 묘는 어디 있니? 네? 경기도 공원묘지에. 내일 함께 가자. 인사드리고 싶구나. 서연은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요? 왜요? 그분이 널 살려주셨잖니. 그리고 키워주셨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하신 건 맞아. 하지만 널 사랑한 것도 진심이었을 거야.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 서연은 회장을 안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자신의 할아버지라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다음 날, 세 사람은 묘지를 찾았습니다. 양어머니 박혜진의 묘 앞이었어요.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혜진 씨, 처음 뵙습니다. 강태준입니다. 서연이 놀라서 회장을 부축하려 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서연이를 21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잘못하신 건 압니다. 하지만 서연이를 사랑해 주신 것도 압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연과 준호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묘지를 나오며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한 가지만 약속해 주겠니? 네. 할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같이 먹자. 그것만. 네. 약속할게요.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세 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준호는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죠.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회장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어요. 회장은 손녀의 이야기를 듣는 게 행복했죠. 서연도 할아버지와의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어느 날, 회장은 서연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네. 할아버지. 나. 시한부야.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기암이란다. 6개월 전에 판정받았어. 이제 몇 달 안 남았지. 안 돼요. 할아버지. 서연이 울었습니다. 겨우 찾은 가족인데 벌써 떠나신다니요. 괜찮아. 할아버지는 행복해.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에 너를 찾았잖니. 너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 이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겠니. 할아버지. 서연아, 내 방식대로 사는 게 맞아. 억지로 재벌 손녀 노릇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행복하면 돼. 회장은 서연을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충분해. 고맙다, 서연아. 석 달 후, 강태준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마지막 말은 이거였죠. 혜원아, 아빠가 서연이 잘 찾았지? 이제 가도 되겠지? 장례식이 끝나고 서연과 준호는 회장의 묘 앞에 섰습니다. 바로 옆에는 어머니 혜원의 묘가 있었어요. 엄마, 처음 뵙습니다. 딸 서연이에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 아빠 덕분에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준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서연에겐 두 가족이 있었어요. 하늘의 가족과 땅의 가족. 모두 소중했죠.
누나. 응? 우리 잘 될 거지? 그럼 당연하지.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함께 울고 웃은 시간들. 그게 진짜 가족을 만들었죠. 서연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웃고 있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 잘 지내세요. 저도 잘 살게요. 약속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서연은 준호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거였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었죠. 끝.